아우프트라크스탁티크, 즉 임무형 지휘 체계입니다.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할 때 보통은 전차나 항공기 혹은 대담한 장군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속도 이면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우프트라크스탁티크, 즉 임무형 지휘 체계입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세세하고 단계적인 명령을 내리는 대신 부하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의도를 설명한 뒤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온전히 그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전장에서 이루어진 실전이었습니다. 대대장은 눈앞에 기회가 나타나면 상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이 자신에게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주도적인 결단력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즉각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 지휘체계의 진정한 위력은 1940년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침공 당시 독일군 기갑 부대의 선봉은 종종 작전 지도가 갱신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무전보고는 실제 전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대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급 장교들은 제자리에 머물며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적의 빈틈을 발견하는 즉시 파고들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상급 부대가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채 깨닫기도 전에 기갑사단이 몇 시간 먼저 강을 도하하고 교량을 장악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 방식 덕분에 독일군은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전선에서 부대들은 상부와의 연락이 거의 끊긴 채 며칠 동안 전투를 치르면서도 여전히 올바른 작전 방향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 체계는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완벽한 공유와 이해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임무형 지휘 체계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험 많은 장교들이 충원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전사했습니다. 1944년 무렵 많은 독일군 부대가 여전히 임무형 지휘를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할 훈련된 지휘관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때 속도와 유연성을 만들어냈던 그 위대한 전술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의 처절한 임기응변으로 서서히 퇴색해 갔습니다. 요약하자면 임무형 지휘체계는 독일군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은 전장에서 모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슈베어 punkt 프린치프, 즉 집중의 원칙입니다. 독일군이 전장에서 거둔 성공의 중심에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개념, 바로 슈베어 punkt 프린치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력 집중의 원칙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모든 전선에서 강해지려 했을 때 독일군은 의도적으로 단 한 곳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아무 곳이나 무작위로 공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했을 때 적진을 가장 크게 붕괴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점을 찾아낸 뒤 다른 구역의 방어가 약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차, 포병, 보병, 공병, 그리고 항공 지원을 그곳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선택한 지점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른 전선에서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940년 프랑스 전역에서 독일 기갑사단은 연합군이 대규모 기갑부대의 기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르덴, 숲을 뚫고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스당 인근의 집중 돌파구에서 독일군은 전략적으로는 전체 병력에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야포 비율에서 무려 7대1이라는 국지적인 수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며칠 만에 프랑스군의 전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전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치명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중의 원칙이 가진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파괴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 있었습니다. 일단 방어선이 돌파되면 적 지휘관들은 종종 너무 늦게 반응했고 뚫린 곳을 막는 대신 엉뚱한 후방구역에 병력을 보강하곤 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러한 적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더 깊이 파고들어 틈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의 원칙은 매우 정교한 판단력을 요구했습니다. 엉뚱한 지점을 선택하거나 돌파 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최정예의 부대를 낭비하고 취약한 측면을 적에게 노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43년에 이르러 독일의 자원은 줄어들고 연합군의 방어선은 견고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집중을 달성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칙 자체는 여전히 훌륭했지만 그것을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어주던 조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슈베어 punkt 프린치프는
독일군의 승리가 모든 곳을 동시에 공격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전투 전체를 끝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베궁스크리크, 즉 기동전은 단순히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이 결코 정체되어 머물지 않도록 만드는 끊임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선이 고착화되는 순간 주도권과 의사결정의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동은 전투의 한 단계가 아니라 전투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기동전은 적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을 의미했습니다. 독일군은 지루한 소모전이나 굳어진 전선을 피했습니다. 방어선을 뚫고 나면 기갑부대와 차량화 부대는 측면이 노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즉시 앞으로 진격했습니다. 목표는 적이 수세에 몰려 허둥지둥 반응하게 만들고 전열을 가다듬거나 보급을 받거나 탄탄한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절대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독일 기갑 집단은 몇 주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진격했으며 종종 적의 강력한 진지를 파괴하기보다 그냥 우회하며 지나쳐 버렸습니다. 소련군 부대들은 정면 승부에서 패배해서가 아니라 전선이 그들의 지휘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포위되고 고립되었습니다. 독일군의 병참 계획을 보면 이러한 기동전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보급부대는 빠르게 전진하는 선봉대를 바짝 뒤따르도록 편성되었으며 때로는 보급이 가능한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완벽한 보급 상태보다는 진격의 기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보급의 압박을 계산된 위험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도박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료 부족이나 기계 결함으로 독일군이 멈춰 서기도 전에 수많은 소련군 야전군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동전에는 태생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는 기동은 승무원들을 지치게 했고 차량을 닳게 만들었으며 보급선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늘려놓았습니다. 1941년 후반 동부 전선에서처럼 적이 초기의 충격을 극복하고 버텨내기 시작하자 빠른 진격을 가능하게 했던 그 기동성은 도리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진격이 멈췄을 때 독일군은 긴 소모전으로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는 방어의 중심과 풍부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기동전은 독일군의 성공이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이 전방에서 벌어지는 상황보다 항상 한 발짝 늦게 대응하게 만들어 독일군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도록 강제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파와 전과 확대. 독일군에게 적의 방어선을 뚫는 것은 작전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공세가 그토록 끔찍하게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최초의 돌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직후에 이어지는 폭풍 같은 전과 확대 때문이었습니다. 집중 타격으로 돌파구가 열리면 독일군의 교리는 무자비한 속도와 공격성을 요구했습니다. 기갑 및 차량화 부대는 보병이 측면을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열린 틈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적의 후방 깊숙이 파고들어 지휘소, 보급창, 철도 교차점, 그리고 교량들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야전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신경망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1940년 프랑스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당에서 메즈강을 건넌 후 독일 기갑 사단들은 교두보를 다지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주일도 채되지 않는 시간 동안 300km 이상을 주파하며 서쪽을 향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여전히 주전선이라고 믿었던 곳을 향해 이동 중이던 프랑스 예비대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명령도 연료도 탄약도 끊긴 채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규모 부대들이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한 채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전과 확대의 진정한 파괴력은 바로 적군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서류상로는 적 부대가 온전히 남아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통제된 군대 전체로서의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명령은 너무 늦게 도착했고 반격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휘관들은 아군의 최전선이 대체 어디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작전 이반자들은 현대의 군대가 막대한 병력 손실은 버텨낼 수 있어도 지휘체계와 병참이 파괴되는 것은 결코 버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전술은 매우 대담한 리더십과 훈련된 규율을 필요로 했습니다. 전과 확대 부대는 아군보다 훨씬 앞서 나가며 고립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성공할 경우 그 보상은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컸지만
1941년 후반 소련에서처럼 진격의 기세가 꺾일 경우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대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돌파와 전과 확대는 왜 독일군의 승리가 그토록 갑작스럽고 완벽하게 보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전투의 승패는 최전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적의 심장부에서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캐슬 슐라흐트, 포위와 섬멸. 독일군에게 공격작전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적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투 능력 자체를 흔적도 없이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말 그대로 솥단지 전투를 의미하는 캐셀슐라흐트, 즉 포위선멸 전술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캐셀슐라흐트는 방어선 돌파, 빠른 전과 확대, 그리고 유기적인 부대 기동을 결합하여 적군을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가두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갇히고 나면 덫에 빠진 부대들은 보급과 증원, 그리고 지휘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독일군의 교리는 완벽하게 포위된 군대는 더 이상 전술적으로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과 굶주림, 그리고 극도의 혼란이 남은 일을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위 작전의 규모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동안 독일군은 거대한 포위망을 연달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키이우 포위전에서는 약 60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으며 이는 전쟁 역사상 단일 전투로서는 가장 거대한 병력 손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놀라운 성과가 끝없는 정면 돌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군의 작전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정교한 기동을 통해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결정적인 사실은 캐슬슐라흐트가 무식한 힘이 아니라 속도와 부대 간의 완벽한 조화에 철저히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포위망의 바깥쪽 테두리를 맡은 발빠른 기갑 부대들이 신속하게 퇴로를 차단하면 상대적으로 발이 느린 보병 사단들이 그 뒤를 따라와 포위망의 숨통을 조여야 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지체라도 발생하면 적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포위망이 끔찍한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독일 지휘관들은 공격선과 타이밍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포위라는 상황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포위망 안의 부대들은 종종 단 몇 시간 만에 상급 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엇갈리는 명령들, 탄약 고갈, 그리고 연료 부족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갖춘 부대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전투력을 채 소모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포위 선멸 전술에도 명백한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소련군은 전투를 치르며 질서 있게 후퇴하는 법을 배웠고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경 독일군에게는 대규모 포위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력도 기동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포위 선멸전은 전쟁 초기 독일군의 승리가 연합군에게 왜 그토록 파멸적이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거대한 야전군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는 그들이 모든 곳에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피할 수 없는 덫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의 통합.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독일군의 전술 중 하나는 항공력이 지상작전과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융합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독일군에게 항공기는 독립적인 전략 무기가 아니었으며 전진하는 지상군의 눈앞에서 전장의 상황을 유리하게 다듬어주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이 방식은 훗날 근접 항공지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전략 폭격에 무게를 두었던 연합군과 달리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는 당장의 전장에서 벌어지는 즉각적인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JU-87 슈투카 같은 급강하 폭격기들은 특정 육군 부대에 전단 배치되어 미리 계획된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신 최전선에서 날아오는 긴급한 지원 요청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덕분에 독일 지휘관들은 적의 저항이 가장 거센 곳이나 진격의 속도가 꺾일 위험이 있는 곳에 항공력을 아주 정밀하게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격이 주는 심리적 충격은 물리적인 파괴력만큼이나 엄청났습니다. 슈투카의 폭격은 지상군의 돌격 타이밍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적군에게 압도적인 힘에 짓눌리는 듯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 전역에서 도하지점과 주요 방어진지에 쏟아진 집중적인 급강하 폭격은 독일 보병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연합군이 스스로 진지를 버리고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실제 사상자가 비교적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덮쳐오는 끔찍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의 결속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은
바로 통신기술입니다. 독일군의 전방 항공 통제관들은 최전선 근처에서 무전기를 들고 육안으로 상황을 보며 거의 실시간으로 폭격을 유도했습니다. 1939년 당시 이러한 수준의 협동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이는 독일군에게 연합군이 감히 흉내 내기조차 힘든 경이로운 반응 속도를 선물했습니다. 항공 공격은 단 몇 분 만에 적의 포병을 침묵시키거나 반격을 꺾어버리거나 방어선을 뚫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 역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은 완벽한 제공권 장악과 맑은 날씨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전쟁이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강력해지는 연합군의 전투기 전력과 촘촘해진 대공 방어망은 독일 공군의 위력을 급격히 깎아내렸습니다. 1943년경 독일 지상군은 종종 든든한 공중 지원 없이 진격해야 했고 초기 승리의 상징이었던 가장 강력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의 통합은 초창기 독일군의 공격이 왜 그토록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처럼 느껴졌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연합군은 전차나 항공기라는 개별 무기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숨통을 조여오는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한 시스템과 마주했던 것입니다. 침투와 교란, 독일군의 공세가 흔히 거대한 전차와 휘몰아치는 기동전으로 기억되지만 적의 심기를 가장 날카롭게 흔들어 놓았던 전술 중 하나는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한 침투와 교란이었습니다. 눈앞의 모든 적진지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부수는 대신 독일군은 종종 적진 내부의 결속력을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침투란 적의 튼튼한 방어진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몰래 우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병과 경보병의 지원을 받는 독일의 돌격 부대들은 방어가 허술한 구역이나 어두운 숲, 혹은 부대와 부대 사이에 벌어진 틈새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최전선의 전투병들이 아니라 지휘소, 통신소, 보급행렬, 그리고 주요 도로의 교차점 같은 적군을 살아 숨쉬게 하는 핵심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이 전술이 가져온 파괴력은 투입된 병력의 규모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 비교적 소규모의 독일군 부대들이 소련군의 배후 깊숙이 침투하여 통신선을 잘라냈고 그들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어떤 소련군 사단들은 자신들의 지휘부가 이미 점령당하거나 파괴된 사실조차 모른 채 엉뚱한 전투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혼란이 전염되는 속도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빨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통신이 끊기면 적 지휘관들은 이미 상황이 끝난 과거의 명령이나 어설픈 임기응변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격은 아무런 조율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예비대는 엉뚱한 길을 헤맸으며 최전선 부대들은 자신들이 아군 진영으로 가는 것인지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작전 이반자들은 혼란이라는 바이러스가 사상자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져나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침투 전술은 엄청난 속도와 결합하여 더욱 큰 시너지를 냈습니다. 독일군이 워낙 빠르게 몰아쳤기 때문에 적 부대의 후방 지역은 제대로 된 방어벽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전투력이 약한 소규모 부대일지라도 등 뒤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순간 적군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포위당했다는 두려운 느낌 그 자체가 실제 포위된 현실보다 더 큰 절망을 불러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과 주도권 그리고 진격의 기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전쟁이 기울고 독일군의 기동력이 떨어지며 병력이 고갈됨에 따라 깊은 침투를 위한 기회는 사라져갔고 짜임새를 갖춘 방어선과 한층 단단해진 소련군의 지휘체계는 이 전술의 날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침투와 교란 전술은 독일군의 성공이 단순히 적을 때려눕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군대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탄력적 방어. 전쟁의 거대한 저울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지자 독일군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벌기 위한 새로운 방어 전술에 점차 기대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력적 방어입니다. 뻣뻣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진지 방어와 달리 탄력적 방어는 적의 공격을 부드럽게 흡수하여 혼란에 빠뜨린 뒤 적의 힘이 가장 약해진 결정적인 순간에 뼈아픈 반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정교하게 통제된 후퇴였습니다. 전방 진지에는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두었으며 이는 적을 완전히 막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진을 지연시키고 적의 공격 루트를 원하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적군이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들어오면 그들의 대형은 길게 늘어지고 엉망이 되며 아군의 포격과 반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분히 때를 기다리던 독일군 예비대가 투입되어 무너진 전선을 복구하거나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힌 뒤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943년 동부 전선에서 가장 완벽하게 다듬어진 예술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쿠르스크 전투 이후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만슈타인 같은 뛰어난 독일 지휘관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밀려오는 소련군의 공세를 꺾기 위해 이 탄력적 방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련군 부대들은 텅 비어 보이는 약한 구역으로 신나게 밀고 들어갔다가 곧바로 쏟아지는 십자포화와 측면을 날카롭게 찌르는 기동 반격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수많은 교전에서 소련군은 땅을 차지하고도 엄청난 피를 흘려야 했으며 이는 탄력적 방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도 같았던 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탄력적 방어는 전방부대, 포병, 그리고 예비대 사이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규율과 조화에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물러나면 중요한 땅을 잃게 되고 너무 늦게 물러나면 적에게 겹겹이 포위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물러나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시 다른 군대들은 흉내 내기조차 힘들어했던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방어 역시 훌륭한 기동력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병사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독일군이 전차와 연료, 그리고 숙련된 베테랑들을 잃어가면서 이 정교한 전술을 실행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1944년 말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많은 부대들은 결국 한자리에 묶인 채 버티는 정적인 방어를 택해야 했고 탄력적 방어의 심장과도 같았던 유연성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탄력적 방어는 독일군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매서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곳에서 적을 막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의 모든 발걸음마다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들의 전진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을 뿐입니다. 종신 방어.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독일군은 점점 더 뼈아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도나 기습, 혹은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반격에 기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머릿수에서도 화력에서도 압도당한 독일군은 단 한 번의 타격에 무너지지 않고 그 거대한 압력을 서서히 흡수해내는 방어 전술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종신 방어입니다. 종신 방어는 하나의 길게 이어진 방어선을 사수한다는 낡은 개념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독일 지휘관들은 최전선 뒤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겹겹이 방어망을 깔았습니다. 가장 앞에 놓인 첫 번째 방어선은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배치되었는데 이는 적을 멈춰 세우기보다는 발을 묶고 그들의 주된 공격 방향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단단한 요새들, 포병진지, 대전차 방어망, 그리고 예비대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다가 적이 함정에 깊숙이 발을 들이는 순간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43년 이후 동부전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소련군의 공세는 종종 단 몇 시간 만에 전방 방어선을 뚫고 맹렬하게 전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저항은 눈덩이처럼 거세졌습니다. 적의 전차는 미리 좌표를 맞춰둔 킬존으로 스스로 기어들어왔고 보병들은 십자포화가 난무하는 지옥과 마주했으며 보급선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 위험할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소련군은 방어선을 돌파할 때가 아니라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직후에 끔찍하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핵심은 종신방어의 목적이 무조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작전 참모들은 밀려오는 거대한 해일을 한 번에 막아낼 수는 없어도 진전 속도를 늦추고 적의 피를 말리며 계속해서 전열을 정비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분 1초의 지연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피로 물들여 쟁취한 몇 시간은 후방의 예비대가 자리를 잡고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귀중한 며칠의 시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종신방어 역시 독일에 점점 바닥나고 있던 엄청난 자원을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방어선을 채울 병력, 긴 전투를 버텨낼 포탄, 그리고 위급한 곳으로 예비대를 빠르게 보낼 기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연합군의 물량 공세가 산을 덮을 만큼 거대해지자 이러한 조건들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1945년이 되자 수많은 종신방어선은 현실이 아닌 작전 지도 위에만 그려진 텅 빈 선에 불과했습니다. 종신방어는 제2차 세계, 대전 독일군 전술의 마지막 진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짜릿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패배를 막아내고 압도적인 절망 앞에서 어떻게든 최후의 항전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독일군의 전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군대나 전투를 다루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